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나라는 추석으로 전주 주말 포함해서 5일 연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FOMC 회의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던 한 주였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추석 연휴를 끝내고 나서 바로 FOMC의 여파를 맞은 것 같은데 칼리 전문가님, 추석은 잘 보내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추석인데 미장 보시면서 쉬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이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잡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추석을 좀 즐기면서 이번에 좀 한번 좀 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뭐 아나운서님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부모님 고향이 다 시골이셨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이제 항상 명절이 된다라고 하면 전전날 뭐 기준부터 해가지고 새벽부터 항상 뭐 계속 이제 고속도로로 뭐 한 3시간, 4시간씩 계속 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좀 그런 문화나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들 이제 좀 여행하는 추세로 좀 바뀌었고 네. 이제 좀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뭐 친척들 전체 한 가족에 이제 좀 모이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일단 가족끼리만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좀 물어봐도 네. 뭐 다 같이 모이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줄었다. 없는 게 아니고 비중이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뭐 한 주 기준으로 일단은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 종목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책에 따라서 빅컷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상 또 다시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또 가져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하면서 어쨌든 이번 월, 화, 수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미장의 흐름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예의주시를 했었습니다. 자,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전 금요일장 내용 자체에서 오히려 하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다라는 거죠. 되려 프리장 기준으로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간 뒤에 이 자리 값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OMC를 맞았어요. 여기 구간대에서부터 변동성을 가져갔었지만 결국에는 뭐다? 우상향을 보여줬었다. 계속적으로 이제 좀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빅컷을 가져갔었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금리나 뭐 하면 직관적으로 많이 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뭐 대응하셨던 분들이 뭐 계셨을 거고 뭐 주변에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생각보다 이제 뭐 변동성의 내용 자체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 힘들었다. 왜냐면 변동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나운서님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보이시죠? 네. 근데 이 변동성 자체가 뭐 한 지금 300~4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10포인트만 하더라도 200불이에요. 하나로. 그러니까 뭐 달러로 200불이죠. 그러면 100포인트만 돼도 2,000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지금 400포인트면 8,000불이죠. 네. 8,000달러면 어마무시하죠. 그 변동성이 한 계약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계약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큰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에서 좀 정신을 못 차렸다. 뭐 여기를 다 버티고 손절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자, 봤지? 빅컷에 대한 내용 자체 이렇게 좀 담아두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빅컷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 그리고 추후 중요한 지표나 내용 자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내용에 따라서도 시장의 변화가 내용 자체가 시시각각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 박자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대응을 보실 분들은 채널 고정하시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석 이후에도 모든 매스컴에서 이 이야기로 도배가 됐었는데요. 50bp, 빅컷, 시장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치였죠. 칼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이번 빅컷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상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 예상도 벗어났다. 이게 네. 지금 사실 시장 예상이나 내용 자체 전반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야, 과감하게 사실 50bp를 할 수 있을까? 연준 입장에서 첫 시도인데, 네. 리스크라는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5bp는 가져가더라도 향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보고 속도 조절을 조금 더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는데, 야, 과감하게 50bp를 내리고, 이후에 또 대응 자체가 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50bp를 내리는 것까지 그래. 그것도 가능성 중에 하나였죠. 아나운서님, 우리 뭐 계속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게 이번에는 사실상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었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의 동결에 대한 내용 자체는 거의 0%로 가져갔었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얼마나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반응이나 우리가 지금 보는 지수나 내용 자체의 변동성이 크게 보여주는 건데, 자, 무려 B컷을 가져왔습니다. 자, 세세하게 내용 자체를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재밌는 게 현재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내용 자체를 약간 못 박았어요, 파월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바라보는 건데, 경기 침체 아니고 고용 나쁘지 않다. 왜냐면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판단했을 때 절대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네. 큰 그림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물가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충격을 가할 수는 있다지만, 직관적으로 현재 나와져 있는 데이터가 크게 변동성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 없어요. 경기 침체를 바로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예시를 지난 방송에서도 좀 드렸었지만 이런 거죠. 작은 가게에서 사실 우리가 물가나 내용 자체 뭐 정말로 50원, 100원 뭐 컵 리드나 뭐 이런 거 카페에서도 뭐 이런 가격이 1원, 2원 올랐다고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뭐 이런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가게가 어렵다, 침체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제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뽑혀 있는 일하시는 분들, 알바생들이 뭐 4명, 5명이 활발하게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만 혼자 나오고 알바생이 아무도 없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직관적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고용 쪽에서 확실하게 주냐 안 주냐 이 추세 자체가 크게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직관적으로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번에 좀 못을 박았는데, 사실상 그게 맞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데이터로 한번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 지금 현재 제가 마우스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자, unemployed, 그렇죠? 실업률을 지금 뜻하는 건데, 사실상 이전에 6월 달에 이제 데이터 자체는 이제 4%,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 자체는 고용이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4.4%에 대한 데이터로 지금 프로젝션이 나왔어요. 그럼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GDP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전에 2.1%였는데 오히려 2%로 줄였어요. 실업률은 어떻게 보면 높아지고 GDP는 떨어지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대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정도 수준도 뭐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완벽한 침체다 내용 자체가 이게 경계라는 게 있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10만 명의 이제 뭐 실업자가 나와주면 딱 이때부터가 경기 침체다. 15만이면 경기 침체다.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상대값이죠. 아나운서님. 네. 어쩔 때는 10만을 보고도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만약에 그냥 파월이 10만 원 아니야 라고 못 박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관식인 거죠.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아니다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조금이라도 여기서 벗어나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파월이 도저히 입에서 이제는 계속 이제 안 떨어지는 말, 우리 경기 침체 인정해요. 이 말을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충격이 어마무시할 거고 네. 그 모든 화살이 파월, 페드에 이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또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제는 초저금리 시대는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를 좀 못 박았어요. 이게 또 재밌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네. 95년도에서 이제 2000년대 초 이 사이 구간 때는 사실상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보험성 금리 인하 정도만
수준만 가져왔어요. 뭐냐면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하니까 이번처럼 그냥 50bp 수준만 내리고 추가적인 정책을 안 가져갔다는 거죠. 그때 당시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는 실질적으로 충격을 가했었죠. 증시 자체가 무너졌었잖아요. 큰 네. 폭으로 무너졌었던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사실상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1%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마저도 안 잡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잡아가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거죠. 그런 상황 자체는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아나운서. 그러니까 계속 수직 하강이에요. 그냥 계속 지수는 그냥 수직 하강. 이대로 냅두면 그냥 다 죽는다, 다 망한다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CPR를 하고 전기 충격기 가하고 뭐 하면서 그냥 자가재생성기 가하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네. 했던 거죠. 그때 당시가 이제 제로 금리 수준까지 초저 금리 수준을 만들었는데 파월이 이번에 못 박은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금리 인하는 초저 금리까지는 안 간다. 그리고 확실히 인플레이션 자체는 현재 기준으로 눈에 띄게 많이 완화됐어. 계속 2% 목표를 외쳤었는데 2% 후반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는 만족한다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과열 자체가 확실히 진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다라는 내용 자체를 다뤘을 때 고용의 타이트함이 가장 이전에 걸림돌이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풀렸다. 고용의 타이트함이 풀렸다. 과열 확실히 진정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뭘 걱정해야 되냐면 이게 타이트함 수준, 현재 수준까지만 유지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고용이 더 박살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침체죠. 네. 침체로 빠지는 게 그래서 더 냉각되기 전에 지금 현재 조치를 취했다. 우리 되게 잘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닷컴이나 리먼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제적으로 증시 자체가 폭락이 나와주고 시장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러면 큰일 난다 하고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이거를 수습했었던 단계였다라고 하면 이번에 파월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거는 우리 이제 노동시장 더 사건 터지기 전에 네. 우리가 먼저 50bp 내렸어. 그래서 시장이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조치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잘했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했으니까 시장에는 더 이상의 충격이나 내용 자체는 없고 장기적으로 초저금리까지도 내리지 않더라도 시장에 충격은 없을 거야라는 얘기를 다뤘던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빅컷에 대한 내용 자체를 왜 가져갔는지 그리고 향후 정책이나 내용 자체가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브리핑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점도표 어쨌든 향후의 계획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내용 자체, 지표에 따른 시나리오일 뿐 인하 속도는 언제든지 조정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테이블을 지금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 점도표에서 조금 눈여겨 보실 부분 자체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에 추가적으로 50bp 더 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남은 두 번의 FMC에서 25bp씩 더 내린다라고 했죠.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로 줄여놨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려봤자 1년 기준으로 사실상 1% 수준 100bp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5bp 한 4번 정도 이제 단계적으로 내릴 거고 그럼 3.4까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26년도 기준으로 2.9를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50bp 수준만 내려서 이거를 장기적인 롱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추구하는 장기적으로 초저금리가 아닌 2.9%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과감하면서도 이번에는 그래도 좀 흐지부지하게 넘기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지금까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지금 시장에서 데이터는 다 나와줬죠. 네. 데이터는 다 나와준 상태고 이미 50bp 빅컷을 가져왔어요. 앞으로 그러면 주목해봐야 될 내용 자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50bp 맞췄냐 안 맞췄냐로 지금 중요하지는 않아요.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떻게 갈 건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 일단은 물가지표 자체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받는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데이터는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고용 하향 추세가 정체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월은 졸트 보고서에 이제 현 상황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확실히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졸트 보고서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나 내용 자체가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 자체 굉장히 좀 신경 쓰면서 바라봐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50bp 내용 자체 이 부분도 이 방송에서 제가 좀 브리핑을 드렸어요. 직관적으로 일단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5bp는 하락 그리고 50bp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데 만약에라는 내용 자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점도표랑 사실상 지금 현재 연준에서 나와져 있는 테이블 자체를 지금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나와져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 자체는요. 지속적으로 25bp 수준으로 끊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거예요. 나눠서. 근데 만약에 B컷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50bp를 인하를 할 만한 내용 자체는 이번 데이터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bp, B컷을 가져가는 내용 자체가 다음이든 다다음이든 내년이든 어쨌든 지금 B컷을 한 번 더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이 속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앞에서 했었고 시나리오가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부터의 B컷은 시장의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우려를 하면서 가져가는 시장의 대응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나운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bp로 계속 내린다는 거는 경기 침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네. 현재 상황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좀 더 눌렀어야 돼요. 사실 시장 자체는 앞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좀 더 눌렀어야 됐고 지금 역시도 더 누르면서 낙폭을 키워갔어도 괜찮은 시장이죠. 그래야 올라가는 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면서 따라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수준 자체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준 자체가 고점 부근대에서 계속적으로 버텨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주가 자체가 다 전체적으로 레벨이 올라와져 있는 상황은 계속 이거예요. 다들 전교 1등이다라는 거죠. 주가가 그만큼 올랐고 네. 높다라는 거는 계속 실적이나 내용 자체 앞으로에 대한 내용 자체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 있다. 눈높이가 계속 높게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어떤 주가가 $500야 만약에 500달러면 얘는 계속 전교 1등인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50대까지 떨어졌어요. 갑자기 반에서 20등이 됐대요. 전교 1등이.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얘는 머리가 좋고 얘는 잠재력이 좋아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과 거기서부터 수급, 얘에 대한 투자, 내용 자체가 강력하게 받쳐질 텐데 계속 고점이면 너 더 잘할 거지. 너 앞으로 더 잘할 거지인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실망만 준다라고 하면 계속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는 지금처럼 계속 버티는 관점 자체는 사실상 굉장히 투자는 어렵다. 오히려 단타성 대응이고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주고 3%가 됐든 10%가 됐든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하면서 계속 엑시트 해야 되는 시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러다가 이제 크게 하락폭을 맞으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PC보다는 그리고 이제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이제 내구재 수주 지표에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한 주는 좀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FOMC 회의를 잘 정리해 주셨고요. 고용 하향 추세가 정체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에서 다하지 못한 투자 전략이나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경제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매주 빅테크 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OTT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다들 아시죠? 이 넷플릭스는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시장의 판도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다고 평가받는 미디어 브랜드입니다. 오늘 공부해볼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영화나 드라마,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매우 다양한 장르에서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모든 기기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고요. 1997년 8월 29일에 창립되었다고 합니다.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같이 창립을 했고요. 상장일은 2022년 5월 29일이라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요. 1997년 캘리포니아에서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영화를 꼭 영화관에서만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1990년대 어느 날 헤이스팅스가 비디오를 빌려보게 되는데 당시에는 비디오 가게에 가서 대여료를 내고 비디오를 빌려 와가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 뒤 다시 반납해야 하고 반납이 늦어지면 연체료를 내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헤이스팅스가 비디오를 반납하는 걸 깜빡하게 됐는데 연체료를 무려 $40나 내게 됐다고 합니다. 화가 난 헤이스팅스는 직접 비디오 대여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199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가 넷플릭스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과 영화에서 따온 이름인데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던 헤이스팅스가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영화를 유통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넷플릭스는요. 점점 성장해 왔는데 넷플릭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비디오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는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저장 매체인 DVD가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용요금은 대여료와 연체료를 받는 방식이 당시 일반적이었는데 헤이스팅스도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발전이 없자 파격적인 변화를 주는데 바로 연체료를 없애버린 거라고 합니다. 대신 한 달에 $20의 구독료를 받았는데요. 한 번에 3개의 DVD를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반납 전까지 무제한. 하지만 다음 DVD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이전 DVD를 반납해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독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아주 만족해했고 넷플릭스는 점차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DVD 대여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을 넘기던 2007년 넷플릭스는 OTT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를 OTT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2007년 당시 DVD 구독 고객들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다음 해인 2008년에는 DVD와 요금제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광고를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TV를 떠나서 넷플릭스로 갈아타는 토드 커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2013년 유료 회원 수는 미국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HBO의 가입자 수를 넘어서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브리저튼 시즌3, 베이비 레인디어, 언더 파리스 등 신규 콘텐츠의 인기 덕분에 더더욱 열광하고 있는 이 넷플릭스에 대한 내용들과 분석은 칼리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자,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좀 많이 분석을 했었고 정말 네. 좀 한 번 더 충격을 굉장히 또 크게 가져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가의 낙폭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는데 자, 일단 좀 간단하게 최근 실적이나 내용 자체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자체는 연 단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기준 17% 성장을 보여줬고요. 자, 영업이익률마저도 42% 성장, EPS 48%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자체는 14% 성장 예상을 보여줬고요. 자, 광고 구독 계층 자체는 34% 성장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니엘슨 게이지 조사 결과 지금 현재 유튜브 다음 가는 방송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넷플릭스에 대한 내용 자체 이전에도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OTT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가 워낙 공룡 기업들이 같이 뜯으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폭을 굉장히 좀 크게 맞았어요. 근데 다시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시장 내용 자체 그리고 OTT 공룡들이 들어왔었던 시기 자체가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탄탄하게 받쳐져 있다. 그래도 이 OTT 시장에서만큼은 넷플릭스가 그래도 대장을 차지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을 가져갔을 때 제가 이제 좀 바닥자리 값을 좀 잡아드렸었던 내용 자체가 한 1년 반 전에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상승폭이 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매그니피션트 7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계속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보시고 주가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충격 낙폭을 가져가더라도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갖고 도태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금 주가는 회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았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년도 1분기 최대 실적 이후에 일단 좀 매출 자체는 좀 주춤했지만 EPS는 일단 꾸준히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히트작 자체가 이제 좀 히트작의 부재가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적으로 큰 히트를 가져갔었던 부분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었었죠. 네.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나운서님도 혹시 이제 좀 구독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18년도, 17년도 뭐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좀 봤었는데 처음에 얘네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생각했었던 게 이제 3개월인가 뭐 이럴 때 이제 무료로 일단 좀 봐라. 네. 그리고 이제 좀 만족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결제를 해서 이제 구독을 해서 이제 좀 봐라 했었는데 그때부터 했었던 게 뭐 안 볼 때도 상관없이 그냥 구독료를 꾸준히 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유는 귀찮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가는데 네. 뭐 이게 뭐 진짜 몇십만 원이고 뭐 100만 원 단위다라고 하면 계속 관리를 하겠지만 이 금액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막 맞아요. 취소를 하기도 애매하고 다시 또 가입하고 뭐 하고 막 하는 게 좀 애매해서 뭐 또 재밌는 거 나오면 또 바로 볼 수 있게 그런 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얘네가 사실 이 구독 시스템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독 시스템이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뻗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네. 사실 비디오 대여로 가져갔었다가 이렇게 OTT 넘어오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뭐 시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월 구독으로 해서 뭐 무료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요즘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구독 그런 시스템을 계속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챗GPT 이런 데서도 월 구독 시스템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금액대가 굉장히 좀 작아 보이잖아요. 뭐 어떤 거는 뭐 구독료가 3,000원대, 어떤 거는 4,000원, 어떤 거는 뭐 비싸봐야 10,000원, 20,000원 안짝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좀 가입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월 구독이 네.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처음에 딱 뭐 어떠한 제품을 사고 예전에는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러한 게임에서 뭐 CD키를 산다 이런 개념인데 월 정액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내는 금액 자체가 나중에 이용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 이용하는 인원들이 계속 늘어났었을 때는 이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값싼 보험료의 개념이랑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독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만들었다. 뭐 제일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처가 제일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비디오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구독 시스템으로 제대로 크게 성장을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그 시스템 자체를 성공으로 이끌었었던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증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반등 흐름 내용 자체를 잘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최근 이슈 자체가 이제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컨텐츠를 좀 찾아보면 재밌는 게 이제 좀 많이 있었어요. 나름 최근에 이제 좀 보여줬었던 흑백 요리사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요거 한번 좀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최근에 이제 좀 우리나라 기준으로 파인 다이닝을 하는 이제 인류 셰프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미슐랭 받은 셰프들 나와서 이제 요리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이 이제 우리나라 미슐랭 3스타 셰프랑 백종원 선생님께서 네. 이제 심사위원을 하면서 이제 막 겨루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4화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이제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좀 재밌어서 넷플릭스 최근 컨텐츠니까 우리나라 컨텐츠니까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분 있으면 거기를 좀 찾아가 볼 생각이 있잖아요. 파인다이닝 뭐 금액대가 이제 있어도 이 중에 그래도 한 2개, 3개 정도는 한번 좀 골라보고 나중에 버킷리스트로 한번 좀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일단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거겠죠. 호불호가 좀 갈리고 뭐 경성 크리처 저는 원에서 사실상 그렇게까지 좋은 기억이 없어서 보다가 좀 말았었는데 네. 이런 콘텐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 히트작이 없을 뿐이지 꾸준히 나와주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킥에 대한 요소로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창작에 대한 고통이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내용 자체가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상승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최근 이슈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뉴스에서 다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넷플릭스에서 이제 좀 다뤄지는 개인적인 콘텐츠 수준만 지금 일단은 좀 언급이 되고 있지 넷플릭스의 성장성 내용 자체에 대한 언급은 지금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아쉬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넷플릭스 왜냐면 지금 AI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뭐 반도체 이쪽에 너무 시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좀 소외받았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외받았다라고 했는데 이전의 고점을 지금 탈환을 하면서 지금 고점 갱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충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이제 좀 관심을 안 가져서 보셨던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얘가 얼마나 빠졌냐면요. 700달러에서 고점 700달러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지금 빠졌었던 수치 자체가 160달러대까지 빠졌죠. 네. 이게 반의 반토막이 난 거죠. 왜냐면 여기 절반이 700의 절반이 350이고 350의 절반이 대략적으로 170이니까 반의 반토막. 고점 대비 어떻게 보면 4분의 75%가 빠진 거예요. 손실이. 어마무시했죠. 근데 네. 그걸 다 복구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럼 넷플릭스가 갑자기 망가질 정도에 대한 내용이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넷플릭스를 추천했었던 자리값이 200달러대 부근. J방송, 이 방송에서도 추천했었던 내용 자체가 22년도 9월,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200달러 이 부근대에서 접근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가 하락했었던 요소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도 이제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데 네. 이런 거죠. 이제 뭐 중저가 중국산 그리고 뭐 일본에서 이제 또 다시 새롭게 만든다 한들 아이폰을 벗어날 건가요?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네. 뭐 어떠한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의 충성 고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많고 이거를 대체할 만큼의 진짜 큰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시리즈가 업그레이드 되면 내 상황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할 뿐이지 다른 제품으로 계속 갈아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미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이미 계급도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미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혼자 구독이나 내용 자체 전 세계 억 단위 이상으로 계속 시청자가 늘어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률이 말도 안 돼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지금 2012년도까지만 보더라도 7달러 수준에서 지금 700달러대까지 100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 세게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니고 여기서 뛰어들었었던 추가적인 OTT 공룡 기업들이 어디냐면 단순히 알지도 못하는 중저가 브랜드 스마트폰 얘기를 좀 예시로 들었었지만 이런 데가 끼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꿈쩍도 안 하겠죠. 애플은. 넷플릭스도 똑같다라는 거죠. 어설프게 이 OTT 시장을 들어오는 다른 기업들은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들어왔던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죠? 애플, 디즈니. 그렇죠? 뭐 HBO, 뭐 이런 기업들 자체가 들어오면서 아마존, 공룡 기업들 오히려 얘네보다 시총이 더 높은 기업들이 우리도 OTT 괜찮으니까 이 시장에 뛰어들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넘쳐 흐르는 기업들이 들어온대요. 컨텐츠 만들고 왜냐면 얘는 컨텐츠 싸움이잖아요. 우리도 돈 뿌리고 넘어오면 컨텐츠 더 양질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기존에 뭐 만들어졌었던 뭐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컨텐츠 뭐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잖아. 그거 맞춰놓으면 되지. 우리가 뭐 넷플릭스에서 지금 맞춰놓는 거 전혀 어떻게 보면 뒤처질 내용 자체가 없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OTT 대장 혼자 독주를 가져갔었던 넷플릭스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뜯기는 거죠. 전 세계 구독자가 사실상 얘도 구독하고 얘도 구독하고 얘도 구독하면 뭐 5개, 10개라고 하면 이제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수준이었던 월 구독료가 2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부담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거는 만약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게 도태되는 게 이제 결제를 끊을 거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구독자를 얘네가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뜯으러 왔다. 그럼 얘는 계속적으로 가입자 순증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계속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대장을 차지할 수 없을 거야. 이 실망감에 굉장히 큰 단기적인 낙폭이었었는데 지금 와서 본다라고 하면 OTT 시장 이렇게 얘네가 돈을 뿌리면서 가져왔어도 대장은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낙폭이 컸었던 만큼 재차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도태되고 소외받은 종목이다라고 한들 얘는 알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추세는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현재 추세에 대한 채널링 라인대 잡으면서 지속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대응 자체 잡아주신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내용은 여기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넷플릭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투자 전략이나 자료가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아직 추석 시즌일 때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견조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비는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데이터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전치가 이제 8월 소매 판매 기준으로 1.71%대로 이제 좀 오히려 수정이 됐어요. 근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0.2%에서 0. 플러스 0.1%로 나와주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래도 플러스고 이제 좀 건재하다 이렇게 좀 나와주는데 이전치 대비 어떻게 보면 비교를 또 가져간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봤을 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번에 판단했었던 게 와, 소매 판매 너무 좋아서 지금 시장이 버틴다 이게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다. 뭐가 됐든 이제는 또 계속 시장에서 나와줄 수 있는 데이터 자체는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걱정할 것이냐 우려할 것이냐 이게 침체로 나와줄 것이냐인데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로 지금 이번에 버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가품 소비 자체는 좀 줄였는데 소비 총량 자체는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고용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앞에서도 일단 좀 간단하게 이제 좀 브리핑을 드렸던 만큼 현재 이제 졸트 보고서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치 수준으로 좀 도달을 했어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치 고점 수준에 딱 맞춰서 도달을 한 거죠. 낙폭을 가져갔다가 이 지금 상승 자체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과열이었고 지금 낙폭 자체는 코로나 이전 경기 수준 자체 나쁘지 않았었던 그 수준만큼 딱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벨대가 유지되면 가장 유토피아예요. 현 수준 자체가. 자,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런 데이터나 내용 자체를 계속 이전치부터 이렇게 그래프화 시키면서 꼭 차트처럼 바라보는 거 우리가 이제 캔들처럼 바라보는 내용 자체를 왜 보여주냐면 직관적으로 이런 거죠. 현재가 고용 낙폭을 가져갔었던 수준 자체가 좋은데 이게 추세를 그리고 있죠, 아나운서님. 네. 그러니까 시장은 한번 추세를 받아주면 얘도 이전 수준 자체를 이렇게까지 돌파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어쨌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세를 받았기 때문에 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안 보여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현재 자체 그래도 받쳐주고 건재할 때 금리를 내려야 이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 쉽게 자르지만 쉽게 또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구인과 구직 수급 여부에 따라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이제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쪽에서 일단 좀 불어오는 바람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네. X로 이제 바꿨잖아요. 인수를 하면서 이제 어마무시한 해고를 가져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해고하면 사실상 이거 휘청거리고 이거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잘 돌아가요. 그거를 보고 나머지 빅테크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침체 대비도 할 겸 지금 현재 수준 자체가 좀 애매하다 싶었을 때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냉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퀴즈에서 이제 나왔었던 로이스 김이라는 분 아시나요? 네. 이제 구글에 이제 계신 분인데 네. 그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지금 자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고 이 수준이 앞에까지는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잘라도 문제가 없다지만 이거를 더 크게 눈치 게임으로 더 잘랐을 때 이 시장 자체에서 우르르 무너졌을 때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침체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지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는 단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이제는 바뀌었어요. 더 이상 CPI, PPI에 대한 내용 자체의 변동성보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집중하셔야 되는 내용 자체는 고용이에요. 고용은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되고요. 이제는 더 확실화된 내용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더 이상 브레이크 없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이 여파로는 달러 인덱스가 일부 주춤하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방송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좀 가져왔었던 일단 티커밍 PALL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이 어마무시합니다. 팔라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요 원소로 지금 좀 잡혀있는 금속으로 잡혀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상승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자체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아닌 이제는 현실화된 상황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도 가져왔으니까 지금 현재 팍스통신만 들어오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고용에 대한 내용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에 대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추석이 껴있어서 그런지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느새 다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실적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 다시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코앞인데요. 안 그래도 모건 스탠리의 평가로 인해서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금세 주가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어떤 면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과 미국 반도체 기업의 차이를 내게 하는 걸까요, 전문가님? 사실상 이 내용으로 일단 좀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가 외국인 투자자인데 여러분 만약에 아나운서님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인 거죠. 네. 아나운서님 다른 국가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외국인 투자인데 이런 거죠. 이제 베트남에 만약에 투자를 해야 아나운서님. 뭐 베트남 기업도 있고 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알겠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얘네가 달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포트가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기준이 미국일 거고 네. 미국 외에 이제 뭐 일본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뭐 다른 국가 대만이 됐든 다른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입장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달러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환차에 대한 손익 이런 비율 자체도 안 좋을 뿐더러 그 나머지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었을 때 굳이 투자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미국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데 왜 리스크 큰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하나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 많이 없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도 사실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크게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얘네가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 자체도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흐름 때문에 최근에 무너졌다라고 또 나와주고 있지만 거기에 네. 더해서 메리트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죠. 아나운서님도 한 불과 10년 전이랑 지금 따져봤을 때 물가 차이 좀 많이 난다를 느끼실 거예요. 많이 나죠. 네. 물가 차이 정말 많이 나고 특히나 이제 밥 먹는 것만 따져봐더라도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비싼 거야. 뭐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우리가 데일리로 먹을 만한 거 식재료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간단하게 먹었던 김밥만 보더라도 제 기억에 김밥은 항상 이제 1,000원, 1,500원이었는데 네. 요즘은 뭐 3,000원, 4,000원 이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본. 그리고 뭐 조금 안에 토핑이 들어가면 뭐 한 7, 8,000원? 네, 그럼 뭐 하나 뭐 국밥이나 뭐 짜장면 식사를 하더라도 이제는 다 10,000원 단위 이상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만한 수준만큼 내 월급이 올랐냐. 내 수익이 그만큼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뭐 먹을 거 물가 이만큼 오르면 당연히 내 수입은 드라마틱하게 더 그거에 대해서 퍼센트 기준으로도 더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준 자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좀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미국 빼고 정말 다른 나라 다 안 좋다.
미국 빼고 안 좋다.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증시나 내용 자체에서 반짝 수혜나 내용 자체는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번 시장에 대해서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는 커플링 흐름을 잘 보여주고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미국 우리가 잘한 거고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기업들이 잘해서 오른 거지 니네는 뭔데? 네 소부장주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따라 올라와. 조금만 올라와 니네는. 우리 10% 올라오면 2, 3%만 올라와. 떨어질 때는 같이 죽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좀 낙폭도 보여줬고 이제 하락폭 자체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가져갔었는데 그거 대비 이제 어떻게 보면 단발적으로 이제 좀 반등이나 내용 자체를 그래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버텨주고 있죠 일봉상. 근데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대장들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판단하기에는 저는 좀 애매하다. 우리나라 지금 뭐 금리 내용 자체 만약에 지금 낮춘다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또 난리가 날 거니까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고 여기서 큰 충격을 더 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바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 좀 어느 정도 중장기 투자 아니면 단기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좀 국내에서 너무 지치고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차라리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일단 시장 자체를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내용 자체는 제가 계속적으로 포트나 이런 부분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저희 방송에서 다하지 못하는 투자 전략이나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영상 다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한 내용 자체로 계속 촉각을 세우시면서 일단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는 제가 떨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반등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조금 더 키워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매수 접근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72달러에서 4달러대까지 이 채널 라인대를 유지하는 수준까지만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달러의 하락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접근은 ETF나 ETN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메리트는 없어요. 오히려 마이크로 쪽으로 해가지고 유가 자체는 지금 좀 상승폭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매수 포지션 잡아주시면서 대응 자체를 이끌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정유주나 내용 자체도 사실 좀 더 메리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유주나 얘네가 사실 수익권으로 일단 좀 접어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75달러에서 일단 80달러 이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받쳐주고 여기서 힘을 받았을 때 이제 90달러나 100달러 수준 자체로 넘어가는 상승 추세로 가져왔을 때 얘네가 확실히 주가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주나 내용 자체로 좀 타이밍을 좀 보실 분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뒤에 타이밍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74달러대까지는 매수 자리가 홀딩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가 정말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진짜 조정을 살짝 받아준다라고 한들 다시금 회복을 보여주면서 뭐 지금의 현재 추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금 이전의 넥라인 수준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2670대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의견 내용 자체 달러의 하락으로 인해서 원자재 계속적으로 동반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00달러 이상까지 계속 빠진다. 왜냐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부터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 자체 계속적으로 포지션 홀딩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2만 라인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하락 이탈 그리고 2만을 이탈하면서 일봉상 종가 형성을 그려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 기준으로는 사실상 단기적인 조정 장세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미 상승 흐름 자체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FMC에 대한 내용 자체, 메리트 내용 자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기준으로는
기준으로는 잠시 주춤하는 조정 단계를 확실하게 좀 생각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일단 계속적으로 일단 좀 설명드렸다시피 4.439달러대까지 포지션 홀딩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봤었는데 4.387이에요, 아나운서님. 오, 0.003이 좀 떨어졌죠.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오늘 기준으로 상승폭이 그만큼 도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 구간대 사실 지난주 내용 자체에서 이제 정확하게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상승 흐름 자체에 맞춰줄 수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4.58대까지는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의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잘 들어봤고요.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